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올해 72이에요. 지금 저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당에는 약초들을 키우고 있어요. 바질, 레몬밤, 민트, 캐모마일. 손으로 흙을 만지작거리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거든요. 일주일에 3번, 저는 강원도에 있는 아동학대 예방센터에 자원봉사를 갑니다. 오랫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고 느껴요. 지난주였습니다. 센터에서 9살 여자아이를 만났어요.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했죠. 그냥 바닥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눈빛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잘 알았습니다. 40년 전 거울 속에서 매일 보던 바로 그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약초 정원에 나가 앉아서 하늘을 한참 올려다봤어요. 별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제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고. 제가 5살이던 1988년, 우리 가족은 강원도 깊은 산골, 송림리라는 작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박재민은 농협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왔죠. 어머니 이영희는 밭일을 했고요. 말이 별로 없는 분이었습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셨어요. 그해 봄, 제 동생 지우가 태어났습니다. 서연아, 내가 언니야. 동생 잘 지켜줘야 한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백한 얼굴로요. 그때는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어요. 낡은 슬레이트 지붕에 시멘트 벽돌로 된 단층집. 마당에는 어머니가 가꾸는 상추밭이 있었고 뒷뜰에는 닭장이 있었죠. 겉으로 보면 평범한 시골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비밀이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 아는 무서운 비밀이요. 이상한 일들은 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사를 다녔어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송림리에 오기 전에는 충주에 살았고 그 전에는 원주였대요. 아버지가 일 때문에 옮겨야 한다고 했죠.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면 아버지는 이상하게 굴었어요. 서연아, 지우야, 방에 들어가 있어라.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계속 살폈어요. 누가 감시하는 것처럼요. 여보, 뭐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어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아버지는 화를 냈습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그러면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고개만 더 깊이 숙였죠. 제가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1993년 여름이었어요. 그날 밤은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쿵쾅거리고 번개가 번쩍였어요.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지우였습니다. 5살이던 동생이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옆자리는 비어 있었죠.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 끝 부모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문이 조금 열려 있었죠.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고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보았습니다. 지우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작은 몸을 웅크리고요. 얼굴은 눈물범벅이었고요. 아버지가 지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공주. 이건 아빠랑 지우만의 비밀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달콤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죠. 말하면 안 돼. 말하면 나쁜 사람들이 와서 엄마를 데려가거든.
그럼 지우는 엄마도 없이 혼자야. 알았지?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나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황급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꽉 감았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아빠가 지우한테 뭐라는 거지? 저게 뭐야? 왜 지우가 우는 거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지우를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10살짜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나빠졌어요. 아버지는 술을 자주 마셨습니다. 마을 구멍가게에서 파는 값싼 소주를 병째 들이켰죠. 술을 마신 날이면 집안이 지옥이 됐어요. 이 집은 스파이 천지야. 다들 날 감시하고 있어. 경찰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아냐? 아버지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쾅!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죠. 여보, 제발. 애들이 보잖아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짝! 뺨을 맞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저와 지우는 방 안에 숨어서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도 소리는 다 들렸어요. 어머니의 울음소리까지요. 언니 무서워. 지우가 제 품에 파고들었어요.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요.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학교는 거의 못 갔습니다. 아버지가 허락을 안 했거든요. 공부는 무슨 공부. 집에서 엄마 일이나 도와. 그러면서 학교에 가지 못하게 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겨우 갈 수 있었죠. 담임 선생님 송미라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요즘 학교 자주 빠지네. 집안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제 얼굴에 멍이 있어도, 지우가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깡말라 있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일에 참견하는 게 아니야.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다들 알면서도 모른 척했죠. 제가 13살이 되던 1996년 초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방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주민등록증이었는데 이름이 달랐습니다. 이재민. 우리 아버지 이름은 박재민인데 말이에요. 서랍을 더 뒤져봤습니다. 또 다른 신분증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최재민이라고 적혀 있었죠. 아버지는 대체 누구지? 왜 이름이 여러 개야?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TV에서 뉴스를 봤어요. 사이비 종교 피해자 이야기였죠. 교주가 신도들에게 나쁜 짓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번개처럼 생각이 스쳤어요. 혹시 아버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래야 우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2월 제 생일날이었어요. 13번째 생일. 아버지가 지우를 데리고 원주 시내에 다녀왔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물어봤더니 아버지는 대답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우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 있었어?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게 식어 있었죠. 어떤 아저씨가 있었어. 나를 계속 쳐다봤어, 언니. 무서웠어.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 방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달이면 일이 성사돼. 그럼 빚 다 갚을 수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지가 지우를 팔려고 한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지우를 영영 잃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둘이서 여기를 빠져나가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13살 소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요. 학교 가는 척하고 집을 나섰어요. 가방에는 책 대신 동전 지갑이 들어 있었죠. 몇 달 동안 몰래 모은 돈 1,000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버스를 탔어요. 횡성까지 가는 버스였죠. 40분이나 걸렸습니다. 횡성 파출소, 낡은 시멘트 건물이었어요. 앞에는 게시판이 있었죠. 게시판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미아 찾기, 교통사고 주의, 그리고 수배 전단.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거기 사진 속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박재민 가명 이재민, 최재민. 영생교 관련 성범죄, 미성년자 약취유인, 춘천, 원주, 충주 수배.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학생 뭐하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봤죠. 중년 남자였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아, 저 그냥 보고 있었어요.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실종된 친척이라도 있어? 경찰관이 물었어요. 이름표에는 박철호라고 쓰여 있었죠. 네. 먼 친척을 찾고 있어요. 거짓말이 목구멍에서 걸렸지만 어떻게든 뱉어냈습니다. 그래. 어떤 분인데? 박철호 경위가 관심 있다는 듯 물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요. 혹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경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사람? 학생, 이 사람 알아? 아니요, 잘은 모르는데. 위험한 사람이야.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한 놈이거든. 혹시 보면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고 바로 신고해. 알았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떤 나쁜 짓을요? 그건 어린 학생이 알 필요 없어. 그냥 조심해. 경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파출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범죄자였어. 그것도 여러 곳에서 수배받는. 모든 게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자주 이사 다닌 것, 사람들을 피하던 것, 거짓 이름들. 우리는 범죄자와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 계셨어요. 감자를 깎고 계셨죠. 엄마, 제가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엄마, 말 좀 해야 해요. 아빠가 수배범이에요. 파출소에서 봤어요. 칼을 쥔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 아빠는 박재민이 아니에요. 이재민도 아니고 최재민도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짝! 뺨을 맞았어요.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내 아버지가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우리 모두 죽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뺨을 감싸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아. 어머니였어요.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와 제 옆에 앉았어요. 미안해. 때려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엄마도 알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알았어. 내 아빠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그럼 왜 경찰에 신고 안 했어요? 신고하면 너희를 데리고 도망갈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도 무서웠어. 내 아빠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거든. 어머니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할머니 얘기 돌아가셨다고 했었지? 네. 거짓말이었어. 할머니는 살아계셔. 서울 은평구에. 편지 봉투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련동. 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내 아빠가 시켰어. 외부 사람들이랑 연락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서연아, 기회가 오면 너희는 여기서 도망쳐. 엄마는 여기 남을 테니까. 엄마도 같이 가요. 안 돼. 셋이 함께 가면 금방 들켜. 누군가는 남아서 시간을 벌어줘야 해. 어머니의 눈빛이 처음으로 단단해 보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낡은 공책에 몰래 메모했습니다. 송림리 충주버스, 원주버스, 서울 고속버스. 버스 시간표를 외웠어요. 필요한 돈도 계산했죠. 그리고 어머니의 비상금이 어디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장독대 옆 김치 항아리 밑이었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꺼냈습니다. 1,000원씩, 2,000원씩. 들키면 안 됐거든요. 5월 초였습니다. 그날 낯선 남자가 우리 집에 왔어요. 양복을 입은 40대 남자였죠. 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저와 지우는 방에 들어가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소리가 다 들렸어요. 몇 살이라고 했지? 낯선 남자의 목소리. 8이요. 깨끗해요. 보장할 수 있소? 아버지 목소리.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5월 20일에 데려오시오. 그때 돈 줄 테니. 300만 원 확실한 거죠? 당연하지. 요즘 같은 애 구하기 힘든데. 두 사람이 웃었어요. 저는 옆에 있던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지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5월 20일. 열흘 남았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를 불렀어요. 엄마, 5월 18일 새벽에 우리 떠날 거예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무 빨라. 아직 준비가. 20일이면 지우가 팔려가요. 아까 그 남자한테.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엄마도 들었잖아요. 300만 원에 거래한다고. 어머니가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짓을.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더니 어머니가 일어났어요. 방 안쪽 이불장을 열었습니다. 그 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어요. 여기 3만 원 있어. 엄마가 10년 동안 모은 거야. 보자기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18일 새벽에 내가 지우 데리고 나가. 아빠가 금요일 밤에는 꼭 술 마시니까 그날 밤 깊이 잘 거야. 엄마는요? 엄마는 아빠를 붙잡고 있을게. 최대한 오래.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제대로 못 지켜줘서. 아니에요, 엄마.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5월 17일 금요일 밤. 아버지는 예상대로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오늘 기분 좋아. 곧 큰 돈 들어온다고. 비틀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어요. 1시간 후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방으로 왔어요. 말없이 저와 지우를 번갈아 안아줬습니다. 잘 가. 뒤돌아보지 말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엄마. 조용히. 아빠 깰라.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우리 머리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무서워.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하지만 저도 떨리고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몇 시간만 기다리면 우리의 탈출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밤이었어요. 이 집에서의 새벽 5시 알람 없이 눈이 떠졌어요. 긴장 때문이었죠.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지우를 살짝 흔들었어요. 지우야, 일어나. 조용히. 지우가 눈을 떴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이었죠. 언니, 지금이야? 응. 연습한 대로 하는 거야. 우리는 미리 준비해둔 옷을 입었어요. 작은 배낭에는 옷가지 몇 벌과 어머니가 준 돈이 들어 있었죠.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가 났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여전히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자. 지우의 손을 잡고 창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마을 입구까지 뛰었습니다. 20분 걸렸죠. 숨이 턱까지 찼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는 6시였습니다. 첫 차가 오기까지 30분 남았어요. 우리는 정류장 뒤 작은 가게 처마 밑에 숨어 앉았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안 돌아와? 지우가 물었어요. 응, 절대 안 돌아와. 엄마는? 목이 메었어요. 엄마는 우리가 안전해지길 바라실 거야. 6시 30분. 버스가 왔습니다. 낡은 초록색 버스였어요.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멈췄죠. 우리는 올라탔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송림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다시는 안 올 거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충주에 도착한 건 8시였어요. 버스 터미널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죠. 배고파, 언니. 지우가 배를 만졌어요. 작은 구멍가게에서 김밥 2줄을 샀습니다. 2,000원. 남은 돈은 43,000원이었어요. 원주 가는 버스는 12시에 있어요. 매표소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4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터미널 대합실 구석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제 무릎에 기대어 잠들었어요.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지금쯤 아버지가 깨어났을까? 우리가 없다는 걸 알았을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10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다가왔어요. 아가씨들, 어디 가니? 돌아보니 할머니 2분이 서 계셨습니다. 똑같이 생긴 쌍둥이 할머니였어요. 저, 원주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부모님은? 집에 계세요. 혼자 가는 거야? 어린 게. 한 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모 댁에 가요. 거짓말이 자꾸 늘어났어요. 그래. 점심은 먹었어? 아직이요. 우리 가게로 와. 국밥 줄게. 할머니들은 터미널 앞 작은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송인의 국밥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따뜻한 소고기 국밥이 나왔습니다. 지우가 눈을 반짝이며 먹었어요. 천천히 먹어, 체해. 한 분이 물을 따라주셨어요. 이름표를 보니 송혜자라고 쓰여 있었죠. 애들이 왜 이렇게 마른 거야? 다른 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송혜숙이라는 이름표였어요. 요즘 입맛이 없어서요. 얼버무렸어요. 도망치는 거지? 송혜자 할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아, 아니에요. 거짓말 마. 할머니가 딱 봐도 알아. 송혜숙 할머니가 의자를 끌어당기고 앉았어요. 무슨 일이니? 할머니들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빠가 동생을 팔려고 해요. 나쁜 사람한테요.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할머니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우리 외할머니 댁으로 가는 중이에요.
서울에 계세요. 주소는 알아? 네. 송혜자 할머니가 송혜숙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눈빛으로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자고 가거라. 내일 조카가 원주까지 태워줄 거야. 정말요? 그래. 버스보다 안전해. 그 나쁜 아빠가 쫓아올 수도 있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 우리도 옛날에 비슷한 일 겪었거든. 송혜숙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할머니들의 집은 식당 바로 옆이었습니다. 작은 2층 주택이었어요. 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죠. 나비야, 인사해. 검은 고양이가 지우한테 다가갔어요. 지우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언니, 고양이 귀여워. 오랜만에 보는 동생의 웃음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씻은 후 할머니들이 방을 내주셨어요. 푹 자거라.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하니까. 불을 끄고 나가셨어요. 지우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엄마,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때였어요. 똑똑똑. 아래층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어린 여자애들 못 보셨어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재빨리 침대에서 내려와 문틈으로 귀를 대고 들었어요. 못 봤는데요. 송혜자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사진이 있는데요. 이 애들이에요. 아, 잠깐만요. 아니, 못 본 것 같은데. 가출한 애들이래요. 아버지가 찾고 계신데. 그래요? 여기는 안 왔는데요. 혹시 보시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문 닫는 소리. 한참 후에 송혜자 할머니가 올라왔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갔어. 누구예요? 너희 아버지 친구인 것 같아. 사진 들고 왔더라. 온몸이 떨렸어요. 벌써 쫓아왔어요. 걱정 마. 할머니가 지켜줄게. 너희는 여기 없다고 했어.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송혜자 할머니가 깨웠습니다. 일어나. 지금 가야 해. 그 사람이 또 올 수도 있어. 밖에는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30대 남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 김동현이야. 이모들 조카. 원주까지 태워줄게. 감사합니다. 할머니들이 김밥을 싸주셨어요. 잘 가거라. 할머니 집 꼭 찾아가고. 네.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는 트럭 뒤 덮개 아래에 숨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덜컹거리는 바닥에 앉아서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트럭이 급정거했어요. 꽝! 지우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아야! 지우가 비명을 질렀어요. 팔에서 피가 났습니다. 트럭 안철제 고리에 부딪힌 거예요. 지우야! 피가 계속 흘렀어요. 동현 씨가 뒤로 와서 확인했습니다. 이거 병원 가야겠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천에 아는 선생님 계세요. 거기 가요. 30분 후 작은 의원에 도착했습니다. 한사랑 의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안 선생님, 급한 환자예요.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어디 보자. 꽤 깊은데. 봉합해야겠어? 안경호 선생님은 지우의 상처를 꿰맸습니다. 7바늘. 지우는 울음을 꾹 참았어요. 용감하구나. 다 됐어. 치료가 끝난 후 안 선생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학생, 이거 사고 상처만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데도 멍이 있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집에서 맞았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안 선생님의 얼굴이 단단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안 돼요. 신고하면 아빠가 우릴 찾을 거예요. 하지만 내일이면 서울 도착해요. 거기 외할머니 계세요. 제발이요. 안 선생님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대신 내일 할머니 댁 도착하면 꼭 전화해. 약속할 수 있지? 네. 그리고 이거. 안 선생님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5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못 받아요. 받아. 서울 가서 밥 사 먹어야지. 눈물이 났습니다. 나중에 내가 어른 되면 다른 아이들 도와줘. 그게 갚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안 선생님이 직접 차로 원주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내렸습니다. 서울 가서 꼭 연락해. 약속이야.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버스표를 샀어요. 서울행. 10시 출발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안 선생님이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진짜 할머니 만날 수 있을까? 응, 꼭 만날 거야.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펼쳐졌어요. 서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오후 1시에 도착했어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 평생 본 사람보다 더 많은 것 같았어요. 언니, 사람 너무 많아. 지우가 제 옷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손 놓으면 안 돼. 지하철을 타야 했어요. 3호선 녹번역. 지하철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타는지도 몰랐죠. 저기요, 은평구는 어떻게 가요? 지나가는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3호선 타. 저기 표 사고. 겨우 찾아서 탔습니다. 덜컹거리는 전동차 안. 지우는 신기하다는 듯 창밖을 봤어요. 녹번역에서 내렸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생전 처음 타보는 택시였죠. 가련동 어디예요? 기사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여기요. 종이에 적힌 주소를 보여드렸어요. 15분쯤 달렸을까요?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2층짜리 집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여기야. 택시가 멈췄습니다. 대문에 최순덕이라는 명패가 보였어요. 파란색 페인트 칠이 된 집이었습니다. 베란다에는 화분이 가득했어요. 지우야, 여기가 할머니 집이야.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띵동. 여전히 조용했어요. 언니, 할머니 안 계신가 봐.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어떡하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였어요. 타박타박?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백발의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체구에 허리가 조금 굽은 분이었어요. 누구세요?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영희의 딸 김서연이에요. 이 애는 제 동생 지우고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세상에, 영의 딸들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들어와. 어서 들어오렴. 할머니가 우리를 꼭 안아주셨어요. 처음 맡아보는 할머니 냄새였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있었어요. 벽에는 낡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앉아라. 물 줄게. 할머니가 부엌으로 갔다가 물을 가져오셨어요. 영희는, 너희 엄마는 어디 있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송림리에 남았어요. 우리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려고요. 도망쳐? 무슨 일이니?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범죄자라는 것, 지우를 팔려고 했다는 것, 우리가 3일 동안 도망쳐 온 것. 할머니는 말없이 듣고 계셨어요. 눈물만 계속 흘리시면서요.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할머니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미안하다. 내 엄마를 그때 더 붙잡았어야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1981년이었어. 내 엄마가 20살 때 박재민이란 사람을 만났단다. 그리고 결혼하겠다고 했지.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난 반대했어. 그 사람 눈빛이 이상했거든.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 하지만 내 엄마는 듣지 않았어. 그리고 그냥 떠나버렸지. 그 후로는요?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어. 찾아가려 해도 주소를 바꿔서 찾을 수가 없었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15년 만이구나. 이렇게 크다니.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서대문 경찰서. 큰 건물이었어요. 처음 보는 곳이라 무서웠죠. 아동 학대 신고하러 왔어요. 할머니가 접수대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강수 형사님을 만났습니다. 45살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눈빛이 따뜻했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3시간 동안 모든 걸 말했습니다. 형사님은 꼼꼼히 기록하셨어요. 증거가 있니? 네. 배낭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어요. 이게 뭐지? 아빠가 지우한테 하는 말들이요. 3주 동안 녹음했어요. 형사님이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말하면 안 돼. 나쁜 사람들이 와. 지우의 울음소리도 들렸죠. 형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중대 범죄야. 즉시 숲에 들어간다. 저희는 안전한 건가요?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실종됐다는 거예요. 강원도 경찰이 송림리 집을 방문했는데 아무도 없었대요. 이웃들은 밤에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엄마, 가슴이 무너졌어요. 3주를 기다렸습니다. 6월 15일, 이강수 형사님이 집에 오셨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할머님, 잠깐 얘기 좀. 형사님과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10분 후,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울고 계셨죠? 서연아, 지우야. 할머니가 우리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하늘나라 가셨단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거짓말이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우리는 그날 하루 종일 울었어요. 3주 후, 아버지가 잡혔습니다. 파주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려다 경찰에 걸렸대요. 이제 재판 준비해야 해. 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증언해야 하나요? 응. 내 목소리가 필요해. 1997년 1월, 법정에 섰습니다. 크고 무서운 곳이었어요. 판사님 3분이 앞에 앉아 계셨죠. 그리고 철창 안에 아버지가 있었어요. 수갑을 찬 채로요.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증인 말씀하세요.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한 일들을, 지우를 팔려고 했던 일을, 어머니를 죽인 일을. 방청석이 조용했습니다. 다 말하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다 끝났어. 잘했어. 형사님이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1997년 6월 20일,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박재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끝났어요. 정말 끝났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손을 잡았어요. 이제 괜찮아.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엄마, 우리 이겼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그날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사회복지사가 될 거야. 제2의 우리를 막을 거야. 14살 소녀의 작지만 단단한 약속이었어요. 시간은 흘렀습니다. 2000년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어요. 특별 전형이었죠. 학대 피해자를 위한 전형이었습니다. 첫 수업 날을 기억해요. 사회복지개론이라는 과목이었죠.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하나요? 다른 학생들이 대답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요.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어서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제가 받지 못한 도움을 다른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서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이유네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2004년 사회복지사가 됐습니다. 서울시립 아동보호센터에 취직했어요. 첫 출근 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연 씨, 첫살이에요. 선배가 파일을 건넸어요. 9세 여자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신고가 들어왔대요. 몸에 멍이 많다고요. 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요. 안녕, 나는 서연 언니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 29년 전 거울 속 제 모습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프니? 아니요. 언니한테는 말해도 돼. 비밀 지켜줄게. 아이가 입을 열었어요. 아빠가 밤에 제 방에 와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꼭 구해야 한다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이를 보호시설로 보냈죠. 센터장님이 놀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아챘어요? 제가 겪어봐서요. 그날부터 저는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1년에 200명도 넘었어요. 2010년 책을 냈습니다. 침묵을 깨는 용기 아동학대 생존자의 목소리. 제 이야기를 익명으로 썼어요. 서연 씨, 이 책 베스트셀러 됐어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강연 요청도 쏟아졌죠. 저는 13살의 동생을 안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침묵하는 어른들이 가장 무서운 가해자라는 걸요. 강연장은 조용했습니다. 한 번의 신고, 한 번의 관심이 한 생명을 구합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박수가 쏟아졌어요. 2015년 지우가 결혼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된 동생이 같은 교사인 민수 씨를 만났어요. 결혼식 날 지우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너무 예뻤어요. 언니, 나 이렇게 행복해져도 돼?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연하지. 그게 우리가 싸워온 이유잖아.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응.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2020년 12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94세였습니다. 임종 직전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지우야. 숨이 가빴어요. 너희가 우리 집에 온 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단다. 할머니, 영희한테 가면 잘 키웠다고 자랑할게.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이 왔어요. 이강수 형사님도 오셨죠. 이제 은퇴하셨대요. 할머니 좋은 분이셨어. 잘 보내드려. 송혜자,
송혜숙 할머니도 오셨어요. 90대가 넘으셨는데도요. 우리도 곧 갈 거야. 거기서 내 할머니 만나면 칭찬해 줄게. 안경호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약속 지켰구나.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됐더라.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가 도운 가족들도 많이 왔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29년 만에 송림리로 돌아갔습니다.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센터에서 요청이 왔거든요. 송림리 출신 아이가 있어요. 상담이 필요한데 서연 선생님이 오시면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또 다른 아이가 버스를 타고 송림리로 갔습니다.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빈집이 늘었고 사람도 줄었죠. 옛날 우리 집이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빈터였어요. 잡초만 무성했죠. 여기서 우리가 살았었지.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이장님이 저를 보더니 놀라셨어요. 서연이. 맞아. 과거 이웃이었던 분의 아들이었어요. 오랜만이에요. 정말. 그때 일은 미안했어. 우리가 알았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이제 과거예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장님, 제가 여기 상담소를 열고 싶어요. 상담소? 네. 아이들을 위한 곳이요. 더 이상 저 같은 아이가 나오지 않게요. 이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마을에서 지원할게. 2025년 7월, 송림리 아동가족 상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죠. 첫날 9세 여자아이가 왔습니다. 센터에서 의뢰한 바로 그 아이였어요. 안녕, 나는 서연 선생님이야.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눈빛으로요. 선생님도 너처럼 무서웠던 적 있어. 아주 오래전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응. 그래서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아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요. 즉시 보호 조치를 했습니다. 아이는 안전한 곳으로 갔어요. 8월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 앞에 섰습니다. 50명쯤 모였어요. 29년 전 저는 이 마을에서 도망쳤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에게서요. 그는 범죄자였고 우리를 학대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다들 알면서도 외면했죠. 과거 담임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제 60대가 되신 송미란 선생님. 미안해요. 그때 내가 선생님이 울먹이셨어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는 누구도 몰랐으니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침묵이 가장 큰 공범이라는 걸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강연이 끝난 후 여러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우리 마을이 변할 것 같아요. 지우가 송림리에 왔어요. 2살 난 딸 서연이를 데리고요. 언니, 여기가 우리가 살던 곳이야? 옛날 집터 앞에 섰습니다. 응. 여기서 우리 정말 많이 울었지. 하지만 여기서 용기도 배웠어. 도망치는 용기. 서연이가 들꽃을 꺾어왔어요. 할머니 예뻐요? 응, 예뻐. 우리 가족도 이 꽃처럼 다시 피어났단다.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고마워. 그때 나를 지켜줘서 우리가 서로 지켜준 거지. 지금 2025년 10월 저는 은평구 집 마당에 앉아 있어요. 약초들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72년을 살았습니다. 절반은 두려움 속에서 절반은 치유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도운 아이들이 2,300명이 넘어요. 그중 80%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갔죠. 이게 제 인생의 의미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연 선생님, 송림리 센터에 새 아이가 왔어요. 지금 갑니다. 일어서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72세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아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잘 보고 계시죠? 저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침묵을 깨는 싸움. 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아이를 만나러 가는 길. 72세 사회복지사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